과감하고 세심하게 청년 일자리를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 그 자체를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면서 성장과 복지가 투트랙으로 동반. 비유를 하자면 가장 큰 산토끼 뭐 이 정도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10년 전이랑 달라진 게 10년 전에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청년층 하면 대체로 진보적인 걸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 뭐 헬조선이다, 열정페이다 하는 막 이슈들 한창 불거졌을 때 이제 정부의 비판적인 목소리 내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최근에는 이 청년층에서 진보도 싫고 보수도 싫다, 좀 나는 그냥 그때그때 내가 좋은 사람 찍을란다, 이런 사람들이 워낙 많아져서 이 무당층 규모가 엄청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이 집단 말고는 새로 본인들이 표를 찾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60대 이상 그리고 혹은 4050은 투표 성향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2030 청년표를 누가 잡느냐에 따라 선거 결과가 갈릴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가 근래 선거들만 보더라도 뭐 2020년 총선 혹은 2018년 지방선거, 이때는 청년들이 이제 진보 진영에 압도적인 표를 줬었는데, 또 이제 2022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이제 보수 진영에 또 많은 표를 줬고, 또 2024년에는 또 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워낙 이제 좀 유동성이 커진 이 집단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정치권들이 또 이제 길을 쓰고 청년 이슈를 좀 발굴하려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기술적인 이유로 볼 때는요, 여전히 20, 30대는 인구 구성도 50대보다 작고, 대한민국에서 69년생부터 76년생까지인가는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나던 시대거든요. 지금 20만 명 정도고, 지금 이른바 20, 30대 청년들 때가 한 6, 70만 명쯤 태어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작고 투표율도 낮으니까 작긴 한데, 근데 기술적인 부분은 청년들이 생산해내는 각종 뭐 밈이랄까, 짤방이랄까, 쇼폼 같은 것들이 되게 파급력이 높고 공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들 눈치를 과거보다 오히려 좀 많이 보게 돼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있는 것 같아요. 뽑는다고요?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앞으로 제대로 심는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의제들, 가상자산이라든지 뭐 AI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편적인 5, 60대와 보편적인 20, 30대의 학습과 지식의 수준으로 따지면은 보편적인 20, 30대가 훨씬 높다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니들이 뭘 안다고, 정치는 이런 게 아니고 부동산은 이런 게 아니고 주식은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아는 척을 할 수 있었다면은, 요즘 청년들 앞에서 AI나 뭐 크립토커런시에 대해 가지고 아는 척을 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지금 젊은이들이 과거의 젊은이들보다 절대적인 수준에서 힘드냐? 그건 아닐 거거든요. 생활 수준이라든지 뭐 등록금 걱정이라든지 이런 절대적인 수준의 압박은 낮은 게 분명한데, 상대적인 수준의 것, 내가 우리 엄마 아버지만큼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386 세대가 성장할 때는 당연하게 부모보다 자식 세대가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고, 현실적으로도 그러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자기 부모님이라든지 직장 상사나 주위 기성세대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취직도 좀 쉽게 하고 집장만도 어떻게 해서 집값도 오르고 가정도 이렇게 꾸렸는데, 지금 우리의 눈높이에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데 대한 불안감, 두려움이 현실 정치에 대한 관심으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 뭐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 중에 보면은 정말 포괄적으로 독재에 저항하는 모든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얘기하지만은, 그 중에 보면은 어디 가서 불 지르신 분도 있고 뭐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의 자부심이 그거인 건 알겠지만은, 그게 그 세대가
모든 면에서 도덕적 우월한 것에 기반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삶의 자세를 견지해 오다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아래 세대 봤을 때는. 예, 그리고 인구학적으로도 한 해에 100만 명 넘게 태어난 세대가 제가 한 60, 70만 명 태어난 세대일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40만 명씩 태어나는 세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머릿수로 찍어 누르는 그런 형국에서 이걸 돌파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에겐 미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저항감이 큰 거다. 그렇게 보죠. 근데 제가 이제 무당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 드렸는데 이것은 좀 정치권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과 연결되는 정당이 없다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실용적이다, 실리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자신이 신뢰할 만한 정당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여력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 있고 그 정당이 자신을 대신해서 판단해 주는 것이죠. 그게 보통 이제 대의민주주의의 일반인데 지금 그런 룰이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젊은 층은 모든 사안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피로감에 쌓이게 돼요. 근데 되려 지금의 상황이 정치적으로 효능감이 높은 상황인가? 라고 물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되려 이야기해도 잘 안 되는 상황인데 믿을 만한 정당도 없는 것. 저는 이렇게 되면 정부도 작아지고 정치권도 작아지고 그래서 결국에 남는 건 개인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약자된 시민들은 더욱 불리해지죠. 그래서 이 현상은 좀 정치권이 진지하게 보고 이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저는 좀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왜 극단이 되는가 했을 때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불만을 저 집단이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더 극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는 이 보편 다수의 청년들이 갖고 있는 분노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그걸 이해를 하고 그걸 좀 본인들의 어떤 정치로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동안은 보면 아무리 막 뭐 먹고 사는 문제 힘들다, 뭐 일자리 좀 개혁해달라 이런 얘기를 해도 맨날 본인들은 이제 종북 척결 무슨 뭐 공수처 설치 막 이런 거 가지고 싸워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내 목소리가 정치권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어떤 박탈감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뭐 어떤 유튜버에 좀 기대게 되고 뭐 이러면서 이제 더 이렇게 극으로 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이 사회 공론장에서 그 다수 청년들의 분노를 좀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던 방향들 다 던지고 그냥 이제 뭐 산업화 민주화 시대의 어떤 아젠다들 다 이제 정리하고 앞으로의 이제 그 문제는 뭐다라는 그 비전과 아젠다를 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AI 산업들 워낙 전 세계적으로 난리인데 AI 산업이 발달하는 만큼 뭐 생산성은 늘어나겠지만은 또 기존의 일자리들은 대거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럼 이 사라지는 일자리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할 것이며 어떻게 하면 또 이제 AI 산업의 발전을 또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고민들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요즘은 그래도 비교적 좀 덜하다고는 하나 여전히 이제 청년층 결혼하고 이런 과정에서 주택 문제 같은 것들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집값 같은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정치권 공약들 보면은 그냥 뭐 주택 몇만 호 건설하겠다 아니면 뭐 공공일자리나 무슨 뭐 이렇게 좀 일자리 몇 개 만들겠다 이런 허황된 그냥 숫자들만 제시를 하거든요. 전 이런 이 좀 공수표를 날릴 게 아니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입법권을 독점한 채 민주노총과 같은 강성 지지층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연금개혁과 같은 현안에서 청년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문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경제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복지는 다 버린 거 아닐까? 복지도 중요하다 그랬더니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한쪽만 보고 있는 거는 뭐라 그래요? 고집불통이라 그러죠.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어떤 이런 프레임들의 싸움.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정말 위기에 대해서 주목했던 적이 있는가? 이 무당층이라는 게 사실 유동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선거가 치러지면 이들이 캐스팅 보트가 될 거라는 건 사실 좀 자명한 얘기라고 좀. 이슈에 집중하는 후보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2030 세대는 사실 선진국이 되고 나서 태어난 세대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비해서 세대 내 격차나 아니면 세대 간 격차가 가장 큰 굉장히 어떤 생존 자체 위기가 큰 세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2030 세대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10대, 20대로서 현장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찬반 현장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 사건들을 겪고 오면서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떤 목소리를 내므로써 세상이 바뀔 수가 있구나라는 어떤 정치적 효능감을 느꼈던 세대인데 지금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오면서 기성 정치권들의 어떤 행태들이 이어오고 또 청년 정치의 대표성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실에 있어서 사실은 좀 목소리를 내야겠다. 아니면 본인이 광장으로 직접 나가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그걸 뭐 의견을 표명하던 그래서 좀 청년들이 좀 적극적으로 정치에 좀 나서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결정 하나하나가 자신들의 삶과 미래에 직결된다고 청년 세대가 느끼면서 뭐 어느 진영인지를 막론하고 실망을 안 했던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누가 집권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만족도가 달라진다 이런 건 없고요. 최근 수년 동안 있어왔던 정치권의 어떤 갈라치기, 편가르기, 상식 대 비상식의 구도로 만들어 나가는 어떤 기성 정치권들의 어떤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식, 너네는 비상식.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프레임을 만들어 놔서 분열시키는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계속 수년 동안 이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편적인 이슈에 주목하기보다는 사실 일자리 문제, 지금 뭐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청년이 43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 주거 문제는 뭐 전세 사기 피해자의 70~80%가 2030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안정적으로 살고 그 이후에 뭐 지속 가능한 노후를 상상해 보는 것, 그 모든 것 자체가 저는 일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제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치권은 되게 손쉽게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이슈, 어떤 특징을 가진 유권자에게 집중을 하지만 정말 우리 사회적 위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회의감만 더 계속 키우는 것 같아요. 아, 쟤네는 진짜 모른다라고 이제 더 갈등만 조장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좀 일상 자체를 잘 만들고 싶은 것에 대체로 많은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저는 뭐 2022년 대선을 지켜보면서 답답했던 건 소확행 정책들이 굉장히 유행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다원화된 사회이고 우리가 어떤 개인들의 맞춤형으로 여러 개를 많이 하면 마치 사회가 좋아질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정치가 자꾸 쉬운 길만 간다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좋은 표현이고 짜증납니다. 왜냐하면 쉬운 길은 뭔가 소확행처럼 각자에게 구미에 맞는 것처럼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사회가 지금 풀어야 되는 건 엄청난 격차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사실 보수의 아젠다, 진보의 아젠다도 아니고 2030 세대의 지속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연금 문제, 기후위기 이런 가장 어렵고 잘 풀어야 하는 문제들은 다 후순위로 밀어놓고 마치 이거 하면 우리 좋아해 줄 거지 라고 굉장히 단편적인 정책으로만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쉽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건설 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월 청년층 취업자가 23만 5천 명 감소해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3%로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 등 주요 업종에서 청년 고용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치라는 것을 뉴스에서 봤을 때 나에게 다가오는 감정들이나 느낌들을 봤을 때 그냥 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싸우고 있고 항상 기득권을 위해서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모습들, 단적으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확실히 청년들이 느끼기에 경제적인 부분이나 취업 아니면 주거 관련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값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상한가를 계속 때렸을 때 뭐 3억이 5억 되고 5억이 8억 되고 8억이 13억 되고 15억 되고, 근데 대기업에서 월 5, 600씩 받아서 단 한 푼도 안 쓰고 10년을 모아봤자 서울의 아파트 한 평도 사기가 힘들다라는 얘기들이 나오지만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이 몰고 나가자 하는 정책들을 국민들의 반대가 있거나 전문가들이 이건 실패할 것이다라는 자문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밀고 나갔다가 결국 실패하는 모습을 바라봤을 때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는 비상계엄 이후가 굉장히 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당연하지 않다라고 하는 깨달음, 경험이 굉장히 컸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시각은 저는 답답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문제 해결 역량이 없었고, 그 문제 해결을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진영 정치나 갈등 정치에 몰입했었던 시간들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정치가 과연 우리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답함과 이거 생각보다 그냥 원래 이렇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위기감이 동시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요. 사실 청년층이 정치권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뭐 주거, 복지, 뭐 취업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저는 최근에 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좀 국제정치적 문제가 아닌가, 특히 국제정치적 문제의 국내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이제 외교, 뭐 국제정세 하면은 사실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이런 어떤 일련의 좀 국제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이런 트럼프의 당선이 예를 들어 뭐 경제적으로 자기 삶에 체감이 되는 것이죠. 뭐 코인 가격이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환율이 급등하거나 급락하고 뭐 이런 사실은 되게 청년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경제적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사실 이념화가 돼서 보수나 진보나 양쪽에 사실 이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청년들이 많이 지금 광장에 나가 있는 청년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중국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북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정치권에 좀 국내화가 되다 보니까 좀 더 그런 이슈들이 사실 좀 더 관심을 많이 갖지 않나. 특히 뭐 친중이냐 반중이냐 뭐 친일이냐 반일이냐 어떤 이런 프레임들의 싸움, 그래서 그런 걸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대 갈등만으로도 말씀드리면 경제적인 이슈에 대해서 우리는 왜 반지하 8평에서 시작해서 산업화를 일구고 민주화를 하면서 경제를 팽창시켜서 지금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너희는 편한 환경에서 살아가면서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자기 발전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기성세대 분들 때문에 더욱더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사회에 대한 반감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산업화 시대나 민주화 시대 때 한강의 기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팽창 경제였다면 소위 그런 뉴스 기사가 기억이 나요. 어느 대학 어느 과를 70년대 80년대에 졸업했던 부모님 세대의 스펙과 지금 청년이 그 대학 그 과를 졸업해서 취업할 수 있는 상한선이 어디냐를 스펙을 비교해 놨는데, 기성세대 분들은 운전면허증 하나, 단적인 예시지만 지금은 온갖 스펙이 15가지가 넘어도 취업이 될까 말까 한 상황. 이런 상황들을 청년들은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왜 기성세대는 우리한테 뭐라 할까라고 조금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순간을 꼽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주 누적된 실망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그때마다 정치권에서는 어떤 유권자가 우리 편이야 라고 하는 갈라치기에 사실 집중을 해왔었지 2030 세대가 겪고 있는 정말 위기에 대해서 주목했던 적이 있는가? 그리고 사실 선거 때마다 2030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면서 급하게 뭔가 위원회들도 많이 만들고 2030들을 만나는 척은 합니다. 근데 실제로 당선이 되었건 낙선이 되었건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는 곳은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하는 그런 척 같은 태도에 누적된 실망, 약간의 짜증 같은 게 계속 있습니다. 국정의 동반자로서 청년들과 함께하겠다는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롭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정치적 환멸을 느끼는 청년들이 또 많은데요. 왜냐하면 너무 지금 현재 상황이 구도가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수년째 계속되어 오다 보니까 내가 굳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아니면 이런 정치를 전혀 이제 일단은 지켜보자 아니면 전혀 자기들은 의사를 지금 표현하기엔 서로 또 지금 사실 청년 정치도 지금 양극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도 어떤 광장에 나가는 청년들이 찬반으로 나가고 어떤 이런 일련의 사태에 있어서 정치적 사건들에 있어서 표현을 하면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기성 정치의 프레임, 상식 대 비상식이 지금 똑같이 와서 어스 아니면 댐이냐.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지금 똑같은 상황의 사실 정치적 구도가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당층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런 좀 정치적으로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기성 정치권의 환멸을 느껴서 자기는 아예 정치에 관심을 이런 상황 두 가지가 좀 혼합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이 무당층이라는 게 사실 유동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선거가 치러지면 이들이 캐스팅 보터가 될 거라는 건 사실 좀 자명한 얘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슈에 집중하는 후보는 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벌써부터 게임 특위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 하시더라고요. 또 잘못 가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저는 진보와 보수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되게 통념처럼 자리 잡았잖아요. 근데 통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전략을 짜는 소위 정치인들에게 보수의 역사가 뭐고 보수의 가치가 뭐며 그래서 왜 보수를 지지하는지 스스로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혹은 진보의 가치가 무엇이며 왜 진보를 지지하고 이 시대에서 왜 진보적 가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진보를 지지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유권자들이나 정치권이 얼마나 될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 통념처럼 나는 진보야 보수야 말하지만 이거를 확실하게 체득하고 뭔가 자신의 정치적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 대한민국에서 적다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 정치권에서 사실은 어떤 청년에 대한 아젠다나 청년들에 대한 그 관심이 사실상 그동안 보여주기식으로 많이 지속이 되어 왔고 그런 면에 있어서 청년들이 이제 사실은 내가 굳이 투표장에 나가서 그런 걸 실현해도 어차피 바뀌는 건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1년의 사태를 겪으면서 좀 청년들이 이제는 본인들이 좀 정치적 효능감을 느껴야 될 때가 왔다. 너무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심각하게 양극화가 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고만 골몰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어오다 보니 본인들이 직접 투표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나가거나 광장으로 나가거나 이런 어떤 선택지가 다양해지면서 좀 청년들이 정치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 투표를 안 하고 이런 거는 사실상 좀 낡은 프레임이고 이제는 청년들이 사실상 특히 2030들이 캐스팅 보터가 됐다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선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2030 세대의 위기에 누가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구조와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후보, 2030의 지속성에 목소리 낼 수 있는 후보, 무엇보다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해서 그럴듯한 하나의 키워드가 아니라 진짜 실행력을 가진 후보가 아마 더 많은 선택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전 세계 정세가 변화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동북아도 가장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이 그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미중 패권 경쟁만 봐도 전 세계가 연관이 돼 있고 대한민국은 중국과 직결돼 있다고 말을 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는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에 있고요. 청년으로서 의견을 내자면 안타까운 게 조금 국민들이나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국가의 방향성이나 이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미래를 설계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누가 옳고 그른가, 누가 생존을 위해서 싸울 것인가, 누가 생존을 해야만 나한테 득이 될 것인가의 이 단기적인 안건에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럽고 이번 국회에서 기후특위를 모든 정당이 초당적으로 함께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갈등과 진영 정치에만 몰입하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되게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당과 야당이 모두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땐 그래도 정치가 뭔가 일을 하네라는 기대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참 역사에 민감하면서도 역사를 되풀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국가가 망하면 무엇을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는 거시적인 그림은 보지 못하고 이게 너무 생존에 대해서 치열해서 그런지 지금의 구도로 가서는 국가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문제 해결의 진심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사회의 지속성보다는 지지자에 몰두하는 모습들을 보면 별로 세상을 좋아지게 만드는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정치인들이. 정치의 역할 아니야? 약간 이런 짜증들이 막 많이 나는 것 같고요. 금리? 그냥 지나치면 안 되죠. 골을 넣으려면 타이밍과 정확한 계산이 필수적인 것처럼 재테크의 시작도 금리에서 출발합니다. 금리부터 알아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산의 흐름이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자산 관리의 첫 단추이자 재테크의 핵심인 금리. 이 한 권에 모든 걸 완벽하게 담아냈습니다. 이제 금리와 썸 탈 준비 되셨나요?